상상해보세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버지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 재산 몽땅 뺏기자며 금고를 털려는 그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을.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찰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항상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저 역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에 이곳에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현실이 오히려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말도 안 된다고요. 저 역시 이 일을 겪기 전에는 그런 기막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머,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니까라며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던 사람 중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경찰로 지난 수년간 일해왔지만 일하면서도 보기 어려운 사건을 저희 집에서 겪다니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에 모르는 거더군요. 지금 바로 제 사연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고 흑기사 같은 사람이었죠.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랑 함께 일궈낸 사업이 성공하셔서 대기업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할 정도로 한때는 잘 나가셨다고 해요. 제가 시집 왔을 무렵에는 아예 사업에서 손을 떼고 간간히 소일거리로 다른 친구의 회사 일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셨는데 그럼에도 눈썹이 짙고 인상이 강해서 젊었을 적에 얼마나 강하셨을지 눈에 훤했죠. 그리고 제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쏙 빼닮았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연애할 시절에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 나보고 계속 범죄자 같다고 놀렸지. 우리 아버지 보면 진짜 놀랄걸. 나보다 훨씬 무섭게 생기셨거든. 우리 아버지 보고 나 처음 봤을 때처럼 수갑 채우려고 들면 안 되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풍채가 정말 남다르시더라고요. 반면 시모는 아버님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는데 남편 말로는 실제로 나이차가 꽤 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시모 역시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셔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도시적인 미녀셨겠구나 싶더라고요. 두 분 다 인상이 강해서인지 잘 어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남편의 친모는 아니었답니다. 남편과 아직 연애 중일 때 남편이 가정사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분은 새엄마셔. 그런데 처음 오셨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주시더라고. 동화에 나오는 계모랑은 완전 달랐지. 나중에 아빠랑 둘 사이에서 영덕이 낳고 나서 아무래도 영덕이한테 마음이 더 기우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모질게 대하진 않았던 분이야. 나 서울에 혼자 올라와 대학 다닐 때도 다달이 용돈도 붙여주시고 본가 다녀올 때마다 쌈짓돈이라도 꼭 쥐어주시던 분이니까. 실제로도 시모는 아버님도 남편도 살뜰히 챙기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통화도 자주 하는 것 같았고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 드시는 밥상만 보더라도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거든요. 저도 남편과 연애할 때 그 밥을 한번 얻어먹어 본 적이 있기에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꽤 길게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부모님을 미리 뵌 적이 많았었는데 생각해보면 희한하게 시동생과는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결혼 전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었네요. 처음 봤을 때 저는 내심 놀랐던 부분이 글쎄 시동생은 남편과 시아버지랑은 하나도 안 닮았더군요. 인상이 강하기는커녕 동글동글한 오히려 유순해 보이는 편에 속한 얼굴이어서 그렇다고 시모를 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혼자만 약간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누나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저번에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살짝 살집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경찰이시라면서요. 우와, 그럼 이게 다 근육이겠네. 잘하면 아빠도 이기겠다. 저는 초면에 너무 편하게 말을 거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30이 넘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는 처음 봐서 정말 놀랐어요. 실제 나이가 32살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보다도 훨씬 어린 느낌이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상이 강하고 무서워 보이던 시부모님들이 묘하게 시동생에게는 유하게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두 분이 재혼하고 낳은 아들이기도 하고 늦둥이여서 그렇게도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녀석네 형수한테 누나가 뭐냐? 어서 와서 제대로 인사하거라. 아, 아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랬잖아. 옷 좀 단정하게 하고 어서 와서 앉아.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동생에게 안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도 애교라고는 없는 성격이고 남편도 진지하게 짝이 없는 성격이라서 시동생같이 쾌활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단 하나, 시동생은 고생을 잘 안 하고 자라서 그런가 돈을 물같이 쓰는 버릇이 있더군요. 한 번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요. 호텔 숙소에 머물기로 한 저희 가족은 방을 총 3개로 잡아 시부모님이 한 방에 저희 부부가 또 한 방에 그리고 남은 1개의 방은 시동생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체크아웃을 하러 인포데스크에 갔던 저희는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동생 방만 비용이 무려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120만 원이라고요.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방은 싱글이었어요. 잠시만요. 네, 120만 원 맞습니다. 유료 채널 결제, 호텔 룸 서비스, 비싼 위스키에 그리고 세탁 서비스랑 그 밖에 여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저는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행은 저희 부부가 효도 관광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던 건데 시동생은 나중에 자기도 시간이 된다면 따라온 거였거든요. 시댁이 아무리 잘 살기로써니 재벌 집안도 아닌데 단 이틀 반 만에 120만 원은 인간적으로 심한 거 아닌가요? 룸서비스도 아주 고급진 음식들로만 먹었더군요. 제 안색을 살피던 남편은 미안해가 늦둥이로 커서 좀 철이 없어. 이건 내가 부담할게. 그리고 동생 녀석한테도 따끔하게 한마디 할 테니까 화 풀어라며 절 달랬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형한테 한 소리들은 시동생은 저한테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긴 했어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시동생이 씀씀이에 놀란 적은 이때 이후로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일이라곤 일절 안 하는 대학원생이면서 사시사철대에 따라 명품을 사고 운전을 못한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택시를 타는 등 저야 시댁이 대충 잘 산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지는 모르니 말을 안 했지만 제 동생이었다면 엄청난 잔소리를 해댔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저에게 평수 형수 미안한데 저한테 지금 50만 원만 딱 보낼 수 있어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바다 갈 건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해서 돌려줄게요, 지금. 계좌 보낼 테니까 50만 원만 줘요. 더 주면 더 좋고요. 대뜸 전화로 5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한 제가 아니 무슨 코앞에 바다 가는데 5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니 지금 야간이라 할증 시간 붙는단 말이에요 라고 대꾸하는 겁니다. 전철을 타도 되고 차 있는 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 차를 타도 되잖아요. 암튼 도련님은 동기화인 줄 몰라요. 전 돈 없으니까 걸어오시든 뛰어오시든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든 알아서 오세요. 아, 진짜 가족끼리 너무하신다. 나중에 두고 봐요. 알았어요. 끊어요. 그럼 하더니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바로 시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거였어요. 형,
여기 경찰서인데 지금 좀 와줘야겠어. 뭐 무슨 일인데 이놈의 자식도 사고 친 거야. 아니, 다름이 아니라 시내에서 술 먹고 있는데 재수없게 날 쳐다보잖아. 그래서 내 주먹으로 혼 좀 내줬지. 야, 형이 사고 치지 말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 거야? 아, 또 꼰대 아니랄까봐 그만 좀 잔소리 좀 해. 아무튼 합의금 물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와줘. 차마 아버지한테 전화할 자신이 없어. 형한테 전화한 거야. 이러는 겁니다. 딱 보아하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걸로 보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한 끝에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자 해서 버르장머리를 싹 뜯어놓을 수 있었지만 항상 시동생을 보면 불안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제발 철 좀 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 빼고는 나름 서로 잘 챙겨주며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고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관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 5번째로 맞는 추석이었어요. 그 해에는 유난히 추석 날씨가 여름 같았죠. 그리고 모든 사건은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꾸며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무리해서 일과 가사일 그리고 육아까지 책임지려다 보니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시모도 다른 시댁 식구들도 평소보다 절 도와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해가 떨어지자마자 거의 기절하다시피 쓰러져 잠에 들고 말았죠. 그러다 잠에서 깬 건 한참이 지난 후였던 것 같았어요. 거실 바로 옆 작은 방에 아들과 제가 함께 잠들어 있고 이불도 꼼꼼히 덮여 있더군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이 아버지랑 둘이 술 한잔 걸치고 올게 중간에 깨더라도 계속 더 자고 있어라는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저는 씻지도 않고 잠든 상태여서 머리도 띵하고 목도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방을 나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전체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가 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 요즘 아버지가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걸리고 찝찝하네. 또 헛소리 한다. 너네 아버지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 우리 둘만 무덤까지 입만 꾹 닫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 너 입 조심해. 아이, 그러게. 내가 대학교 때 내 친아빠란 사람이 엄마랑 날 찾아오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몰랐을 거 아니야. 엄마 그 사람한테 확실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돈으로 매수한 거 맞지? 그건 걱정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고 너 죽고 나 죽고 했으니까. 그 이후로 10년이 넘어도 안 찾아오질 않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넌 신경 쓰지. 마이 세상에네 아버지는 딱 한 사람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버지뿐이야. 저는 본능적으로 두 모자 간의 대화를 듣고 발길을 뚝 하고 멈췄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뭔가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었다는 직감에 귀를 쫑긋 세우는 동시에 옆에 있던 에어컨 뒤로 몸부터 숨겼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가벽이 있어 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낸 시동생의 뒷모습은 반쯤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시모와 시동생은 남편과 아버님이 나간 사이 둘이서 제사 후 남은 술과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동생의 말에 시모는 후다닥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과 작은 방 쪽을 한번 휙 둘러보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 술 좀 작작 먹어 이놈아. 왜 그래 이놈아. 엄마간 떨어지겠다. 너 지금 집안에 내 형수 있는 거 몰라. 뭐 어때? 지금 잠들었잖아. 요즘 엄청나게 힘들었다던데 아마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져 있을걸. 그래도 이놈아, 난 마른 새가 듣고 반말은 쥐새끼가 듣는 데 써잖아. 꽤나 말 조심하란 말이야. 그런 소리는 앞으로 2번 다시 꺼내지 마.
알겠어. 아유, 안 들려, 안 들려. 그리고 아버지가 나 키운 게 장장 32년이야. 자기 자식 아니라는 걸 꿈에라도 생각할 수 있겠어. 들어도 못 믿으실 걸 걱정 놓으세요. 엄마 이 녀석이 그래도 엄마 말 좀 들어. 입 조심 단단히 하라고. 저는 이 모든 대화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에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간 받았던 느낌들, 새 부자 사이에서 유난히 시동생만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다 이런 이유였구나 하며 깨달았죠.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 중 막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들자 유일은 일단 저만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시동생은 정확히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분명 시모가 알려줬을 텐데요. 만약 시모가 정말 32년 동안 아버님만 보고 살았다면 굳이 둘째 아들에게 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시동생은 돌연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아버지랑 30년 넘게 살았잖아. 그냥 엄마 이혼해. 내 친구라는 사람이 솔직히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 그러니 제발 이혼하고 재산 깔끔하게 절반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살라고 하자. 나 꼭 들통날 것 같단 말이야. 안 그래도 아빠랑 안 닮았다고 예전부터 동네 사람들이며 회사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알잖아. 엄마도 저번에 회사 왔을 때 들었지. 어쩌면 아빠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아빠랑 빨리 이혼해. 아, 이혼하라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혼을 부추기지 뭡니까? 저는 그걸 듣고 아, 얘는 정말 키워준 은혜라고 모르는 애구나. 자비를 받을 자격조차 없구나 하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지금 어머님하고 당신 동생이 주방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당신 동생이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래. 지금 술 먹고 둘이서 얘기하고 있어. 남편은 제 계속 문자를 보고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일로 농담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문자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조심스럽게 같이 있던 아버님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셔서 곧바로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엉덩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아가, 너 이리 나와서 똑바로 얘기해봐라. 뭐가 어쩌고 저쩌. 아버님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두 모자에게 불우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그 말에 깜짝 놀라 재발이 저린 시모가 후다닥 아버님께 가서 해 여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엉덕이 당신이랑 내가 낳은 우리 자식이잖아. 어디서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들은 거야, 여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극구 부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며 호통을 치시려던 아버님은 시모의 그 반응에 오히려 확인 사살을 받은 것처럼 얼어붙으셨죠. 그리고 곧 더 크게 분노하면서 아, 그래, 당신 말은 그렇단 말이지? 그래, 좋다.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영덕이 저놈이 내 자식인지 이참에 제대로 확인해보자. 안. 그래도 주위에서 제 어릴 때부터 나랑 왜 못 성격 하나도 안 닮았다고 난리여서 의심쩍었는데 안 되겠다. 당장 할 준비해 이놈아 라며 아예 못 박으셨죠. 시모는 그 말에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겠다는 거야. 당연히 당신 아들이지 딱 보면 모르겠어. 그 검사한지 뭔지 안 해도 알잖아.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면 될 거 아니야. 시끄러 잔발 말고 영덕이 너 내일 나랑 검사 받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동생 역시 귀신을 본 것 마냥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결국 아버님은 다음 날이 밝자마자 시동생을 끌고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얼마 뒤 경악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그 결과는 바로 친자 불일친의 시동생은 정말로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과가 나오자 시댁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한마디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으니 당사자인 아버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 이후 시모와 시동생은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죠. 아버지,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절 속인 거라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아들이었고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니 저한테 아버지는 절 키워주신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여보, 우리 영덕이야. 우리 영덕이 몰라.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막내 아들 영덕이라고. 그의 젖먹이 때부터 당신이 손수 키운 당신 아들이야. 그래, 내가 죄를 지은 것마저 당신한테 큰 죄를 지었어. 그치만 무려 32년 동안 나 당신 옆에서 할 만큼 다 했잖아. 우리 영덕이랑 그리고 당신 첫째 아들 태호 내 친아들처럼 보살피면서 당신한테도 정말 잘했잖아. 젊었을 적. 그 한 번의 실수로 32년이 전부 없던 거라고 할 수 있어. 32년이라고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시몬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흡사 물귀신 같기도 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정신없이 울고 있었고요. 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결국 두 사람의 악어 같은 눈물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시모야, 그렇다 쳐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식을 32년 동안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던 자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치겠습니까? 아버님은 한동안 술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저러다 큰 병 나시는 거 아닌가 싶어 몇 주간 저희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결국 아버님은 두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몇 주 동안 시모와 시동생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긴 싫으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주무시는 날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씁쓸하게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만사 내 뜻대로 해보이겠다고 혈기를 부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태호 저놈에 보내고 또 영덕이 애미 들여서 영덕이 보고 같이 사업했던 친구놈도 먼저 가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남는 건 자식들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구나. 아가, 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식 키우는 건 결국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일이거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그게 또 다 용서가 돼. 용서가 그렇게 내 젊은 날 다 바쳐서 키워놨는데 이미 난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피가 좀 다르다 안들. 어쩌겠니 이제와. 영덕이를 버리면 어쩔 것이고 또 영덕이의 미를 버리면 어쩔 것이야 다 내 업보인겠지. 그렇게 아버님은 다시 시모와 시동생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걱정된 남편도 한동안은 그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자주 드나들며 아버님을 살폈어요. 하지만 이런 아버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아니 알아주려는 생각조차 없었더니 두 모자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집에 안 들어가시는 동안 이들은 아버님을 걱정하거나 찾으러 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살고 계시던 집을 포함해서 총 18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동생은 자신에게 유산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몫을 제대로 뜯어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친구분과 술을 먹고 돌아오시던 길에 횡단보도를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그 옆 비탈길로 떨어지시는 바람에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렇기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수술이 끝나고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 집에 누워 계셔야만 했고요. 아버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아픔을 술로 이기려 하시다 결국 탈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아버님에게 이런 일이 연거푸 생기는지 그들 모자가 너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 시동생에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시동생은 그때마다 형,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엄마랑 앞에 산책 나가셨어. 계속 누워만 있어서 답답하신지 휠체어로요. 앞에 잠깐 돌다가 오신다고 해서 엄마가 같이 나갔지. 괜찮아. 아빠 잘 지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애가 철은 없어도 나쁜 애 아니야. 그때 자기가 들었던 말은 술 취해서 좀 격하게 나간 말이었겠지. 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나도 잘 따르던 애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쁜 일이 좀 끝나는 대로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한밤중에 상상도 못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것도 야심한 밤에요. 남편은 누가 이 시간에 자꾸 전화를 하나 싶어 받아봤는데 아버님의 목소리가 나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있던 저도 덩달아 놀라같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들, 어미야, 나 지금 땡땡 병원에 있다. 여기로 빨리 좀 와줘라. 지금 이건 여기 간호사님 번호야. 지금 빨리 나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다오. 제발 지금 빨리 와다오. 아버님에게서 그렇게 겁에 질린 목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큰 충격이었죠. 저와 남편은 당장 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락했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아버님을 무사히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왔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여기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요, 영덕이는요. 그것들이 안 해? 그것들이 날 여기에 가뒀단 말이다. 빨리 그 둘이 오기 전에 나가자꾸나. 어서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들키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어서 가자. 일단 잔뜩 겁먹은 아버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그 지역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께 자초지종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전 아버님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시동생이 아버지, 이게 요즘 홈쇼핑에서 계속 나오는 제품인데 뼈를 붓게 하는 데는 최고래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며 음료수 한 잔을 내 오더랍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마셨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일어나 보니 주방과 거실 쪽에 있는 작은 방에 감금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버님은 그 음료수를 먹고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인 게야 그 왜 수면제 있잖니. TV에 보니 잠 오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며 그걸 나한테 먹인 것 같다. 아주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버린 집 같아. 라며 그 짐승들이 벌인 일들을 전부 말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얘기를 듣는데 저희는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리더군요. 남편은 감정을 주체 못해 몇 번이나 중간에 차를 세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집이 아닌 당신 집으로 가길 원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며 분노를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들 요즘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길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놨다. 혹시 몰라서 업체를 불러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 일단 거실 숨겨놓은 그것부터 빨리 찾아와라. 거기에 영상이 전부 찍혔을 때다. 그것들이 눈치채고 오기 전에 빨리 가져와야 해라며 저희를 재촉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말씀대로 그 썩어 빠진 짐승들이 없을 때
집에 몰래 잠입해서 카메라를 가져와 저장되는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차마 눈 뜨고 보기도 어려운 그들의 추악한 만행이 담겨져 있었죠. 시동생의 음료를 마시고 기억을 잃은 아버님은 침대에서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겨우 방문으로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앞에서 심오한 시동생이 하는 말만 들렸다고 해요. 원래 아버님은 집안 서재 안에 금고에 금을 모으는 걸 좋아하셨는데 특히 이 당시엔 금값이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시고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일부러 금에 투자해 모아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서는 아버님이 잠든 틈을 타 금고에 있는 금과 현금들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버님은 그들이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걸 짐작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경보음까지 설치를 했던 거였어요. 영상 안에서 시모는 계속해서 아버님께 돈을 요구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평생 누워있고 싶어 빨리 비밀번호 말해. 어차피 우리 영덕이는 당신 자식 아니라고 재산도 안 넘길 거 아니야. 그 큰 재산 전부 큰애한테 넘길 거잖아. 그러니 아예 지금 우리 영덕이 몫을 받아야겠어. 우리 아들.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빨리 집 한 채는 구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금고. 비밀번호 뭐야. 당장 말해 죽을 때까지 갇혀 살고 싶지 않으면 됐다 됐어. 난 그 돈 절대 못 준다. 그리고 난 큰놈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줬어. 기어가 나.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른이 문 안 열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계속 그 안에 있어. 한번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어 봐. 어디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 데도 못 나가. 갇혀있는 아버님이 계속 꺼내달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활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감금해놓고는 틈만 나면 문에다 대고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지들끼리는 소고기도 구워 먹고 집안이 쓰레기장이 되도록 배달 음식 포장지를 아무데나 버리고 아주 개판이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소고기도 드시면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얼른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네, 저희도 이러는 거 영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만 고집 꺾으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아버지 손주 유치원 가는 거, 초등학교 가는 거 다 보셔야죠. 안 그래요. 아버지 비밀번호 뭐예요? 네, 뭐냐고요. 내가 당신 재산 딱 10억만 주면 내가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해줄게. 나이 정도면 당신이랑 오래 살았잖아. 내가 당신이랑 산 세월이 32년이에요. 32년이 정도면 나도 퇴직할 때 되지 않았어. 어차피 당신 나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잖아. 내가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10억 더도 덜도 말고 딱 10억으로 서로 자유로워집시다. 시모와 시동생의 협박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버티다 못한 아버님이 너희 내가 정말로 여기서 죽으면 내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아. 내 사인 밝혀지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 무식한 것들아, 내가 내 가족들이랑 사는 집안에서 죽는다면 내 놈들이 첫 번째. 용의자야 오냐. 그래, 다 같이 어디 죽어보자. 온 힘을 다해 소리소리 지르다. 아버님은 혼절을 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들은 아버님이 혼절하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껴서인지 119에 신고를 해 병원까지 직접 데리고 온 거였어요. 잠 씹어먹어도 불쌍하지 않은 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만행은 아버님의 SD 카메라 안에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었고요. 내가 혹시 몰라 이걸 설치하긴 했다만 정말로 이걸 이렇게 사용할 줄이야. 내가 그동안 사람이 아닌 짐승을 키우고 있었구나. 짐승을. 그리고 더 반전인 건 아버님은 사실은 혼절한 게 아니라 혼절한 척한 거였어요. 어떻게든 집에서 나와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그들을 속였던 것이었죠. 참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하신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 후 저희 집에 도착해 기운을 조금 차리신 아버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고
이를 지켜보던 남편과 저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카메라를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각 시모와 시동생은 병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아버님이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니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들이 진정 사람 새끼들이 맞나요? 멀쩡히 산 사람, 그것도 제 남편 제 아버지를 산 송장을 만들어 놓고 잠이 오긴 오는 걸까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제가 두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하니 아가, 무슨 일이니? 어머니, 어디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지금 밖에 잠깐 나와서 아들이랑 밥 먹는 중인데 아버님은요, 느이 씨애비 왜 지금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방에서 자고 있다고요. 진짜 사람도 아니네요. 아버님이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병실에 누워 있으시겠죠. 당신들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알겠어. 어떻게 피 한 방으로 안 섞인 아들 데려와 키워준 것도 용서해준 아버님한테 30년을 같이 산 가족한테 돈을 목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나 경찰인 거 알지. 내가 반드시 증거 전부 잡아내서 당신들 콩밥 질리도록 먹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제 전화를 받고 뒤늦게 계획이 탄로난 걸 알게 된 그 금수들은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빠른 신고로 이미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함께 와 있었고 저희는 존속, 강금 및 기타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데려갔죠. 증거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시모와 시동생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금수들이 얼마나 뱀처럼 교활한지 경찰에 보자마자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을 때처럼 비굴하게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두 모자가 하는 짓이 똑같더군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반성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맞아요. 아빠가 형만 잘해주는 게 셈이 나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해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반항 좀 했다고 경찰에 그렇게 신고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주 기가 차는 광경이 따로 없었답니다. 아버님은 이제 그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고요. 저희는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아예 모셔왔고 아버님은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소장을 받은 그 늙은 구렁이 같은 여자는 노풀이 낮게 제일 수임료가 비싸다고 유명한 회사로 달려가 변호사를 선임해 왔더군요. 황당하게도 아버님은 당연히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3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부분의 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더군요. 저희는 그 즉시 항소하려 했지만 저희 쪽 변호사는 일단 형사사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의뢰인분의 경우엔 설령 혼인 무효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의무가 0으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같이 산 세월이 워낙 기셔서 이런 조언을 남겨주었어요. 저희는 속이 터졌지만 변호사님의 말대로 일단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시모는 정말 대단한 여자더군요. 시동생과의 재판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아들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며 제 자식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식의 진술을 했어요. 제가 아들처럼 대학을 나오기로 했습니까? 남편처럼 지식이 많기로 합니까?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둘째 아들이니까 저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전 정말 죄 없어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나름의 수에서 날 협박하고 부탁하니까 그저 아들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엄마가 저지른 짓이에요. 제가 친자가 아니란 걸 알고 아버지가 엄마까지 버릴까봐 엄마가 저 꼬드겨서 계획한 거라고요. 참 가관이었어요.
서로 피를 나눈 모자끼리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서로를 헐뜯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정말 눈앞에 펼쳐진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할 말을 다 잃게 되더군요. 결국 이들은 모든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고 시동생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시몬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절대 납득할 수가 없었죠. 아니, 초범이라 선처 반성한다고 선처라니요. 나이가 많아서 잠작이 되다녀 완전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저지른 범죄라니까요. 이걸 그냥 넘어가요. 됐다가 그만해도 벌 받은 게야. 여기까지만 해도 남은 인생 알아서 제 손으로 벌 받을 놈들이다. 이미 그것들은 사회에 낙인이 찍힌 것들이고 더 이상 그것들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 쓰는 게. 시간 낭비야. 그런 쓰레기들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딴 놈들에게 힘 빼지 말자꾸나. 그러니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렴. 아버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들이 싹싹 빌고 오열을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 시동생은 교도소에 시몬은 다 낡은 월세방을 전전해야만 했어요. 특히 그 늙은 구렁이 같은 여자는 그동안에 재판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쏟아부었는지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일도 구하지 못해 곧 내쫓길 위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난 주말 시몬은 뻔뻔스럽게도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기가 막혀서 몰골을 보아하니 한 일주일은 못 씻고 굶은 듯한 꾀죄죄한 몰골이더군요. 여기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어요. 예, 아가네 시애비한테 얘기해서 나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면 안 되니 힘들그니가 혼자 살려고 하니 너무 이 세상이 무섭고 외롭다. 나 좀 다시 받아줘. 부탁이다. 뭐라고요? 이보세요. 낯짝에 철판이라도 깔았나.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네요. 아줌마, 더 이상 내 시어머니 아니니까 좀 가주실래요?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가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먼저 가 있는 현관 앞에서 큰 소리가 나자 남편이 후다닥 왔다가 그 여자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군요. 예, 태호야. 엄마다네 엄마 한 번만 살려다오. 내 그가 너한테 잘하면 잘했지 못한 것은 없지 않았니. 노망났어요.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내가 법적인 처벌 받게 하는 거에서 끝난 거에 감사해도 모자라요. 아시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 입에 감히 엄마 소리를 올려 그리고 뒤늦게 지팡이 의지에 겨우 걸어온 아버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 구렁이 같은 여자는 아버님을 보자마자 철석같이 달라붙으며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찌나 듣기 싫던지 저는 후다닥 제 아이를 안아들고 기부 토막았어요.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 그놈 때문에 나도 영덕이 그놈 때문에 속았지 뭐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밥도 못 먹고 딱 고독사하게 생겼다니까. 잘 됐네. 그럼 뭐래 고독사 하라고. 저는 내심 아버님이 너무 사람 좋게 또 그 여자를 용서해 준다고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남편도 그 순간 저와 같은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을 딱 보니 눈빛이 정말 형용하신 게 정말 호랑이가 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데 어찌나 제 속이 뻥 뚫리던지요. 당신 말대로 32년이야. 장장 32년.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면서 얼마나 내 명을 가늠했었나 말해. 봐봐. 입이 있으면 어디 말해보라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만 그저 강한 사람 앞에서만 서울서 기는 척하면서 남의 곶감 빼먹을 궁리밖에 안 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는 줄 알았다면 내 진즉에 내쳤을 것이야. 고독사라고. 그럼 벌이라도 당신은 다에게 받아야지. 당신 그 표독스러운 성질에 여태껏 과분한 호사를 누렸던 거야.
그동안 쌓여 있었던 죄가 도로 전부 밖에. 아버님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시무란 여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뒷공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한때 좋게 생각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 겹겹이 쌓여있던 거짓이 낱낱이 파헤쳐지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금수였을 뿐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니 검둥개가 몇 밤 듯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도 그 잘못으로 인해 큰 코가 다쳤음에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짐승. 앞으로도 영원히 갱생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아마 아버님도 그걸 아셔서 앞으로 저들이 제 죗값을 제가 알아서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저희는 아버님 본가를 처분하고 저희 집에 아버님을 모시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요즘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웃음도 많아지시고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모두는 전보다도 더 행복해졌고 아픈 기억은 전부 잊고 더더욱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의 노력 덕분인지 아버님은 건강도 많이 회복되시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으셔서 이제는 조금씩 휠체어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워낙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젊은 사람보다 쉽진 않겠지만 아버님께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꼭 죗값을 받는다는 걸 꼭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저의 두서없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쁜 것은 빨리 잊거나 지나쳐 버리시고 행복한 것들만 가득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